일본 사람들은 어디 뭐 컴플레인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죠. 사장 나오라고 그래.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이런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나와 아, 주셨을 때 주체성 자기. 네. 우리나라 이제 자기 주체성이 강하다 그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대상성 자기, 자율성 자기 이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제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주체성 자기가 많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주체성 자기라는 거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난 나는 그런 대단해. 사람이다. 난 능력이 있어.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내가 누군데?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소리가 나 누군지 알아? 너 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상성 자기는 그 반대입니다. 남의 영향력을 받는 쪽에 내가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죠. 약간 영향을 받는 측면. 네, 나는 대단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대로 나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약간 이쪽이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걸 튀지 않으려고 하고. 네네네. 그게 대상성 자기. 네. 그리고 이제 자율성 자기라는 것은 그냥 자기 만족이 우선입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남한테 영향을 미치려고도 안 하고요. 남의 영향을 또 받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런 쪽. 자기 좀 이렇게 중심이 서 있는. 뭐 중심이 서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뭐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하는 사람이라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자율성 자기 뭐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는 아닌 네네, 거죠? 그건 아니죠. 문화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요 세 에너지가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있는데 이제 한국이 주체성이 좀 우세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죠. 비교했을 때. 네. 그죠. 확실히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성향 자체가 다르죠. 네네. 일본 사람들은 어디 뭐 컴플레인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어도. 뭐 관광 가도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죠. 사장 나오라고 그래. 불만 터뜨리고 컴플레인 올리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이 마인드가 이거거든요. 별점 반 개 주고. 네네.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얘기 안 하고 하이 이제 해서 나중에 괜찮다. 그래서 거기는 그 뭐예요? 속마음과 내가 말로 하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지 마라 이제 이런 거 남기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주체성 자기가 강한 게 약간 부자가 되려는 욕구라든지. 그렇죠. 비교해서 만족을 못 찾는 거라든지. 이쪽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날 못 알아줬을 때. 네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게 사실은 돈이죠. 돈이 있으면 뭐 무시하지 않고 내가 돈을 쓰면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돈 없어서 이런 무시당하는 거야. 네네. 백화점 갈 때 좋은 신발 신고 옷 깨끗하게 깔끔하게 좋은 옷 입고 가야 돼.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패션이라든지 외모 뭐 이런 소품에 그 집착하는 것도 이런 영향력의 투사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스타벅스 갈 때는 애플 맥북 가지고 가야 되고. 그렇죠. TPO가.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내가 장착하느냐도 되게 더 중요하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장점으로 화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또 패션 센스가 좋잖아요. 외국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보여주는 거. 네네. 뷰티 산업이라든지 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뷰티 패션에 대한 감각 혹은 더 잘 입고 잘 보여야 한다라는 것에서도 이게 산업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재밌습니다. 자기 가치감이라는 건 뭐예요? 셀프 워스?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존감의 한 뭐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이런 속성인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건강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자기 가치감이 약간 현실적인 자기의 그런 객관적인 지표보다 조금 이제 과장돼 있는 경우가 많죠.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객관적인 지표, 이 사실보다 더 잘났다. 라는 건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이런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대기업 갈 수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 와가지고 라든지 사장님 몰래 이직 준비하고 있고 내가 이 돈 받고 여기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가치감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뭐 이때까지 여러 과정에서 삶의 과정에서 증명된 나의 객관적인 지표가 나의 현재 직장과 나의 지금 뭐 받는 돈을 결정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난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기준이 되게 이제 올려치기 돼 있다. 네네. 이게 비슷한 거네요. 예, 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남의 기준도 높이 잡는 거죠. 내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네네. 어느 정도 올라가도 만족을 더 못하고 저는 자기 가치감이라 그러고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자존감이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자존감에 이제 약간 오해도 있고 좀 오용되는 측면도 있는데 자존감이 일단 이제 튼튼한 단단한 자기에서 비롯돼야 되거든요. 일단 자기가 잘 서 있는 분들, 자기 중심이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발현이 돼야 이게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중심이 없고 이 줏대가 말하자면 없는 분들이 자존감을 추구하면은 이제 허세가 되는 거죠. 허세라든지 갑질 이런 걸로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야지 옆에다 뭐 찰흙을 붙이든 뭐가 되든 되는데 그렇죠. 그 기둥 자체가 흐물흐물하면 네, 취약한 상태에서 결국은 뭐 그냥 겉으로만 보여주려고 하고 계속해서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더 취약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자기 인식의 이제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다시 생각해 보면 아까 그 K-뷰티 네. 뭐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기술이 또 상당히 발전돼 있죠. 기술이에요? 네네. 약간 명품 좋아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뭐 재력이 있고 자기 삶이 그런 명품을 뭐 소비하는 것에 이제 뭐 의존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면 내가 살 수 있고 뭐 필요해서 소비를 하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2,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네네. 뭐 300만 원짜리 백 드는 거는 뭐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합리적인 있고. 소비죠. 합리적인 소비일 수 있는데 네네. 근데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네. 300만 원짜리 백을 드는 또 다른 얘기인데 네. 근데 그 기준은 높아져 있고. 예. 그것도 뭐 몇 년에 뭐 몇 년 모아서 하나 산다. 이거는 뭐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그렇죠. 자존감을 부스팅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돈 뭐 모으는 대로 자 그런 쪽에만 소비를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특히 이제 보여주는 거, 나를 네네. 포장하는 거.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알맹이 없는데 포장만 화려하게 하려는 것. 그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치감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네네네. 있는 거고. 그 이상적 이렇게 자기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네네. 거의 뭐 유퀴즈도 아니고 이상적 자기가 현실적 자기보다 더 많이 과장돼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자기 가치감이 높다는 말씀인데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가져가려 한다. 네네.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히긴스라는 학자의 용어인데, 예. 이제 현실적 자기라는 건 나의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나예요. 네. 나의 이제 물리적인 속성, 몸무게, 키, 뭐 지능, 학력, 다니고 있는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걸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현실적 자기이고요. 이상적 자기라는 거는 나의 이상적인 부분을 내가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네, 되려고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네. 이거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괴리가 있고 네네. 이 괴리를 메꾸려는 쪽으로 이 동기가 작동을 하면은 향상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 이 정도인데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 뭐 노력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나를 발전시키는 이제 네. 좋은 쪽으로 이제 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 자기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지나친 자기 가치감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현을 하면서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그 향상시키면서 본인의 가치를 실제로 높여갈 수 있지만 네네. 그냥 꿈과 이상만 저 끝에 있고 그렇죠. 현실과 괴리가 뭘 안 하고 벌어지면 나는. 그러면 어찌됐든 간 더 불행해지고 괴롭다고 느끼는 네, 거겠네요. 비교는 계속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더 나은 사람은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수단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악순환이죠. 레버리지 쓰고 네네. 비토하게 되고 또 네. 현실 부정하고 네네. 세상에 대한 불만 가득하고 음. 이 세상은 더러운 곳 네. 이렇게 잘못돼 있다. 시스템도 잘못돼 있다. 다 엎어보자 막 이럴 수도 있는 네네.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 자기가 커도 네. 문제인 거고 행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 현실적 자기. 네. 근데 이제 책을 보면 우리 흔히들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거 없는 자신감. 맞습니다. 네.
이제 어떤 사람이 쟤 왜 저래? 저 근자감은 뭐야? 이렇게 이제 조금 상대방을 이제 평가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근데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다고요. 네, 그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그 필즈상을 받으신 그 허준희 교수,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자신감은 근자감이어야 된다 이렇게 거의 단언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어떤 근거가 있는, 사실 이제 객관적 현실적 자기에서 비롯된 자신감은 그 현실적인 지표가 사라지면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를 버텨주는 근거였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나는 뭐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근거가 없어버리면은 무너질 것도 없다. 무너질 게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충격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쪽으로, 자기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가치감이라는 게 아주 또 안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맥락이죠. 때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필요하다. 뭔가를 이제 해낼 때, 그렇죠. 때로는. 도전할 때. 네네. 근데 허준희 교수님은 필즈상도 받고 잘 돼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덜 성공한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 성공하신 분이. 네네.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거 생존 편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위대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저분들이 한 말대로 하면 다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좀 그래서 자기 객관화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허준희 교수님의 한 말과 나는 허준이가 아니다. 나의 현실은 다르다. 당장 2차 방정식도 못 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본인이 이제 성장을 하고 뭔가를 이뤄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좀 그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늘이 특히 이제 많죠. 우리나라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나중에 병폐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노력해서 성장하는 것까진 좋은데, 비교하고 노력해서 성장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박탈감, 또 결핍 의식이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일단 이제 자기가 불행하고요. 일단 남을 뭐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이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행. 그래서 뭐 한국의 행복도 보면은 늘 이제 제일 낮게 나오는 요인이 이제 이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제 집단 간 갈등으로 연결이 되죠. 나는 못 가졌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갖지 못했는데 누군가는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을 적대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갈등이 너무 심한데, 네네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것 가지고도 어떤 특정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 네, 사실 이 그 부에 대한 갈등으로 다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층 갈등은 당연히 그럴 거고요. 세대 갈등도 이제 사실 가진 것에 대한 갈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세대의 그 기성 세대에 대한 불만이, 당신들은 어떤 기회도 가졌었고 부도 어느 정도는 축적을 했었던 세대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내서 가계부채 엄청 일으켜서 집값 다 올려놨다. 네네, 뭐 그런 거. 이런 인식.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경제 성장기였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집도 사고 다 했지 않느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고, 성별 갈등에도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갈등에도. 네네. 뭐 과거에 이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특권을 가졌던 시대를 이제 그 페미니즘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지금 20, 30대 이제 남자 청년들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뭐 더 내놔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돈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게 또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때는 또 이제 더 높은 자기 성취감이라든지 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도 또 갈등이 또 거기 사이에서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다른 고민, 다른 갈등으로 또 이어지겠죠. 이 부자 유전자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또 켜켜이 쌓인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또 어렵죠. 왜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한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리랑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한을 이야기한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동양화 이런 거 볼 때도 그 안에 서려 있는 한을 봐야 된다. 이게 한이 뭔가 뭐 맺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한에 대해서 조금 뭐 오해 같은 게 좀 있는데요. 한이 만들어진 정서다라는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을 처음 언급한 사람이 이제 일본 사람이거든요. 이제 한국의 그 일제 시대 당시에 한국의 어떤 문화 예술의 특징이 이제 한이다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한이 한국의 대표적인 정서로 받아들여지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건물도 한스럽고 음악도 한스럽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 그거는 일본 사람이 지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으니까 그런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이 좀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 눈에 비친 네네네. 그 모습 그대로는. 그렇게 해서 좀 퇴영적이고 한국의 좀 부정적인 측면을 다룰 때 한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죠. 한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근데 이제 한은 그렇게 퇴영적이고 그 어둡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은 극복의 동기가 꼭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풀이라고 그러죠. 한풀이. 한이 맺히면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한을 풀고 더 나은 상태가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야 이제 한을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한이 있다라는 건 그걸 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네네. 그게 어떤 극복하는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된다. 맞습니다. 심지어 귀신마저도. 예.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귀신이 한이 많아서 죽어서 저 세상을 못 간 존재들. 구천을 떠돌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을 풀기 위해서 관청도 가고 민원도 넣고 사도님 찾아가고. 예전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귀신들이 뭐 내 다리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되게 무섭게 쫓아다니는데 그 귀신의 한을 풀어주면 귀신이 고맙다고 하고 인사하고 가고. 그 전설의 고향을 못 보신 분들하고 이게 대화가. 요즘에 그 심야 괴담의 귀신들도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이야기들이. 한을 품고 있는. 한을 품고 있고 좀 억울하다는 걸 좀 어필을 하는 쪽이죠. 억울해.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동력이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부국이 될 수 있었죠. 잘 살아보세요. 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가난이 한이었으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배웠다. 뭐 돈이 없어서 내 자식도 못 먹이고 교육도 못 시켰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가르치고 부자가 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한 거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한이 서려서 한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의 선진국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항상 경제적으로 좀 치환을 해서 보면은 선진국의 밑바탕에는 한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그만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가시적인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 한풀이의 동기, 욕망. 그걸 이제 제일 잘 요약하는 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그 개발도상국에서 그렇게 배우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60년대, 70년대 어떻게 했는지를 막 배우고. 근데 그 새마을 운동만 가서 배운다고 해서 그 나라가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거는 똑같은 성취가 나긴 어렵죠. 국제적인 정세도 많이 달랐고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인 습관, 문화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꽂히면 한풀이에 꽂히면 잠도 안 자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개발 시대 그런 스토리들 들어보시면 밤새 뭐 일하고. 그렇죠. 이제 한 7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경제 동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서구 다른 나라들은 5시면 문 닫는데 막 8시에 문 닫는다. 뭐 저런 사람도 아니다 막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징글징글하게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한국 사람들은 막 12시까지 하고. 그 유대인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좀 한이 서려 있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진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뭐 공적 지원, 뭐 ODA나 새마을 운동 전파하고 이럴 때 한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야겠네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을 품어라. 근데 그게 뭐 쉽게 되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도 그런 한이라는 마음을 갖는 민족과 안 갖는 민족은 또 굉장히 다르겠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족하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좀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체념이 누적된 경우. 패배주의. 그래도 우리는 잘 해왔고. 그렇죠. 할 때마다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계속 나아져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시대별로 잘 생각해 보면은 그 TV에서 항상 나오던 어떤 그때의 캠페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잘 살아보세요도 그랬고 너무 과소비를 하지 맙시다. IMF 직후에는 뭐 다시 뛰어보자 뭐 대한민국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캠페인 하면은 너나 해라 막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사회가 그런 고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살만해졌고 많이 일단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어려운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약간 이제 여기에서 정체되면 안 되는데 다른 나라들도 막 기술적으로 쫓아오고 있는데 좀 위기감은 있는데 또 과거랑은 또 많이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인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을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뢰라는 개념에 이제 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그 공적 신뢰가 한국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에 대한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국회가 있고요. 정치인들 정말 싫어하죠. 네네네. 뭐 그런 식의 이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좀 신뢰를 못 하는데 상대적으로 사적 신뢰는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걸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게 카페 같은 데서 노트북 놓고 갔다 와도 그쵸. 안 훔쳐가고 핸드폰 올려놓고 자리 맡아놓고 길거리에 가방 놓고 어디 줄 세워놓고 가고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이 내 거를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적 신뢰도 사적 신뢰가 이제 높은 편인데 네. 이 조사는 뭐였냐면은 내가 이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또 대답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객관적인 한국의 현실은 이런 사적 신뢰라든지 우리가 뭐 외국에 비교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쉽게 친해지는 편이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신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내 맘에 들 때까지 그거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좀 양면성이 있네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응답을 하신 이유가 뭐 이제 지나친 경쟁 때문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전적으로 믿지는 못한다. 네네. 어느 정도 뭐 내 거 훔쳐가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돈을 거는 빌려주긴 있지만. 좀 꺼림칙하고 또 하나가 이게 좀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심각한 일인데 지방 소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서울로만 수도권으로만 올라오고 있고 네. 또 부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부자 욕망이 그 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돈이 없었을 때보다는 네. 사실 돈이라는 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단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는 어느 정도 성장한 사회에서는 거의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그 격차가 심해질수록 상대적 박탈감도 같이 심해지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측면은 그래도 뭐 개발 시대라든가 뭐 사업해서 뭐 너도 나도 사업해서 다 뭐 사장님 많이 되시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이제 그 돈 버는 수단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기회. 예. 기회라든지 뭐 방법, 뭐 사업도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래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돈 버는 수단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그래도 돈이 되는 데가 수도권이고 서울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인구가 서울로 집중이 되고 시설들이 서울로 몰리고 그러면서 지방은 줄고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몰리니까 그 수요가 높아지는 곳에 부동산이 강세일 수밖에 없고 네. 또 부동산이 강세이니 그곳에 또 사람이 몰리고 악순환일 네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 떨어지는 것도 네네. 마찬가지고. 예, 뭐 출생률이 떨어지는 뭐 이유 중에는 이제 예비 부부들 아이를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죠. 그렇죠. 예. 또 이제 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뭐 학군 좋은 데가 다 이런 땅값 비싼데 집값 비싼데 이런 데니까 거기서 뭐 이제 학비, 학원비 이런 거 하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좀 굉장히 한국적인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는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수십 년씩 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뭐 부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애기 낳아가지고 하루하루 키우고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그래도 초점이 있다면 당장의 행복. 예.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 아이를 한번 낳았으면 계속 얘랑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5년 뒤에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 있을까? 그렇죠. 12년 뒤에 중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예, 학원을 어디를 가야 되고 학원비를 내가 벌 수 있을까? 20년 후에 대학을 등록금을 모아놓을 수 보내야 있을까? 되는데 그럼 계산이 안 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수입으로 계산이 안 쓰니까는 못 갖겠다까지 가는 거예요. 하기서 따져보면 우리 부모님 때나 예전에 더 못 살던 시절에는 네네. 더 대책이 없었던 건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애 낳으면 지 먹을 수저 하나는 물고 태어난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고 예, 뭐 그게 사실은 농경시대 마인드긴 합니다만. 예, 근데 뭐, 지금은 네. 10년 뒤, 20년 뒤까지 내다보면서 걱정을 해서 못 낳겠어. 네네. 사실 당장 생활할 돈이라든지 예. 뭐 그렇게 뭐 학원을 몇 개씩 영유 보내고 이러지 않으면은 이 아이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사실. 뭐 그렇죠. 어차피 네. 뭐 고등학교가 다 의무 교육이고. 네네. 예. 학비 근데 크게는 안 들고. 내가 이만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 등.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